뿅. 녹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되기 전에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식민지 되기 전부터 우리나라 경제적인 분야, 토지적인 분야를 엄청나게 착취하고 농민들의 삶을 비틀어지게 만들었던 그런 엄청 나쁜 기관.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조선총독부나 경성 갑자기 경찰서. 그래, 뭐라고 부르니 까먹었다. 거기만 습격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척식 주식회사 역시 독립운동가들의 이제 폭탄 맛집, 폭탄을 되게 많이 받는 그런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내가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3, 2, 1, 땡. 두 글자로 하면은 동척입니다. 동척. 여러분 녹화하는 게 더 편하죠? 실시간 싫어하죠? 이제부터 그냥 6반은 내가 녹화한 거 올릴게요. 사실 내가 실시간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반응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딱히 반응해주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힘들게 실시간에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녹화 올릴게요, 이제. 오케이? 녹화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그냥 그렇게 하자. 내가 원래 리액션 없는 반은 그냥 녹화 올려야지 생각을 했는데 리액션이 없어서 그냥 녹화를 올려야 되겠어요. 오케이? 자, 다음입니다. 어디 갔지?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게 뭐였느냐?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토지 빼앗는 곳, 토지를 약탈하고 이것을 일본인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곳, 그게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였습니다. 나중에 일제 식민지 시기가 되게 되면은 여기가 우리나라 전체 국토,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는 조선총독부가 웬만한 행정적인 업무는 다 했었지만은 대한민국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을 하면서 그리고 또 토지와 자원을 수탈을 하면서 식민지를 착취하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은 바로 여기 있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세계사 잘 아는 애들 중에는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여기 있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지금 점점 토지를 빼앗았고 나중에 토지조사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조선에 있는 전체 토지 중에 3분의 1 이상이 전부 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소유가 되었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조선인들한테 토지를 빼앗아서 이것을 일본인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되팔았고 결국 우리는 일본인들과 민족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위치 역시 일본인들은 지주, 우리나라는 소작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꿀일 수밖에 없는 갑과 을의 관계에 놓여지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렇게 토지만 빼앗았던 것이 아니다. 그리고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했다.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본인 재정 고문, 우리나라의 내정 분야, 특히 화폐, 경제, 재정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말아먹게 만들 것이냐, 우리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소모시킬 것이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나라의 경제 자본이 줄어들어서 독립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식민지에서 탈피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해가지고 재정 고문 메가타를 한일협약 이후에 제1차 한일협약 이후에 데리고 왔었거든요. 자, 이 메가타가 있었던 게 뭐냐? 우리나라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화폐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화폐로 변경하였다. 이때 새로운 화폐는 엔화가 아니었고 제1은 행권 화폐라고 부르는 제1은행권 화폐라고 부르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 제1은행권 화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요? 그냥 일본에선 사용할 수 없고 딱 식민지 조선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자, 그런데 선생님 뭐 화폐 바꾸는 건 크게 나쁜 일 아니지 않나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자, 우리나라 원래 1만 원이 있으면은 이거를 제1은행권 화폐 1만 원으로 바꿔줬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화폐 1만 원을 제1은행권 화폐 3,000원으로 바꾸거나 5,000원으로 바꾸거나 그래서 원래 화폐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였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평가절하하였나요? 이 화폐는 5번 접었네. 그러니까 가치 10% 하락. 이 화폐에는 낙서를 해놨네. 가치 10% 하락. 여기 구멍이 뚫려 있네. 이 화폐는 인정해주지 않음. 영원 처리. 이렇게 되면서 결국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었던 자본의 규모가 2분의 1 이상으로 확 줄어들게 되었다. 이때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독립운동을 뒤에서 지원해주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지가 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결국 일본 자본에 종속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맞아 볼게요. 내가 했던 설명이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제1은행은 사실상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으로 만들어버렸고 금융과 재정을 장악하였다. 화폐정리사업은 기존의 한국 화폐 대신에 일본의 제1은행권을 유통하여 일본의 상공업자가 쉽게 경제에 침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참고로 원래 일본인이라든가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인들 혹은 친일파 같은 경우에는 미리 화폐정리사업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돈을 그 가치 그대로 전부 다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여 한국인 상공업자들에게 은행이 큰 피해를 입었다. 또한 일제는 막대한 차관을 강요하여 차관은 국가와 국가 간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강요하여 대부분 스스로 필요로 하는 시설 개선에 활용하였다. 결국 대한제국은 1년 예산에 달하는 1,300만 원의 빚을 지고 일제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2,300만 원 못 갚으면 식민지가 되는 거.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2,300만 원 갚읍시다 라고 하는 내용 나옵니다. 그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거 볼게요. 자, 국채보상운동은 왜 일어났을까? 개항 이후에 외국 자본들이 몰려들자 조선 상인들은 장통회사, 대동상해 같은 상회사를 설립하였고 은행들도 여러 개 만들면서 일본 자본에 예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방어하고자 하였다. 정부 또한 노력하였지만은 큰 성과는 없었다. 일제의 차관 강요로 인하여 대한제국의 재정이 악화되게 되자 계속 빚이 늘어나게 되고 배상금만 많이 생기게 되고 이자는 더 늘어나게 되니까 1907년 대구에서는 김광재, 서상돈 등의 발로 대표적인 사람 이름 김광재, 서상돈 맨 처음 시작했던 도시의 이름은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선생님 도시도 알아야 되나요? 맞습니다. 항상 보면은 이 운동은 어느 도시에서 먼저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게 교과서에 중요하게 나오고 시험에서 잘 물어봅니다. 대구에서 시작되었던 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었고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서상돈이었다. 김광재 말고요. 네, 서상돈은 나중에도 계속 나오는 사람이니까 서상돈의 이름을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부녀자와 학생민들까지 각계각층의 호응으로 국채보상기성회라고 하는 단체가 조성되었으며 이 단체 플러스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사 주도로 계속해서 국채보상운동을 어필해 나갔다. 그리고 모금운동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한 몇백만 원은 모였었다. 하지만 통일된 지휘체계가 존재하지 못했으며 이 민간 차원의 운동이었잖아요. 국가에서 한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일제가 대한매일신보의 한국인 대표였던 양기탁이라고 하는 사람을 횡령 혐의로 구속하면서 결국 중단되고 말았다. 자, 대구에는 국채보상운동을 기념하는 공원, 동상까지 만들어져 있으면서 되게 강조를 하고 있다. 국채보상운동은 유네스코의 기록유산으로까지 지정되어 있다. 대구 여기도 땅값이 되게 비싼 건데거든요. 그런데 이 공원에 만든 곳, 새 땅값은 얼마냐? 한 평은 3.3제곱미터입니다. 한 평에 얼마냐? 연지공원의 그 한 평이 4천만 원이래요. 대박이죠. 그런데 여기 대구의 국채보상운동 공원이 만들어진 이곳은 한 평에 1억 4천이래요. 어머나, 1억 4천짜리 땅을 빌딩을 세우지 않고 이런저런 좋은 거를 만들지 않고 경제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건물을 세우지 않고 굳이 공원으로 놔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구 시민들이 가장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인구의 그 유입이 많은 곳에다가
일부러 이러한 국제보상운동을 기념하는 공원을 세움으로써 이것을 계속 알리고자라고 하는 국가적인 차원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애국개몽운동 단체들은 어떤 활동을 펼쳤을까? 자, 4개의 단체가 나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음에 한 개 더 나올 거예요. 한 페이지 뒤에 보면은 신민회라고 나옵니다. 신민회. 자, 신민회까지 치면은 총 5개의 대표적인 애국개몽운동 단체가 나옵니다. 얘들은 동시에 함께 존재하지는 않았었고, 보안에 만들었다가 보안에 없어지면은 헌정연구회 생기고, 헌정연구회 만들었다가 헌정연구회가 열심히 활동했다가 일본이 탄압해서 없어지면은 대한자강회로 이동하고, 대한자강회가 열심히 활동하다가 결국 얘도 일본의 탄압을 받아서 쫓겨나게 되면은 결국 얘들이 대한협회로 가려고 했는데 일본 애들이 일부러 대한협회를 친일파 조직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기 시다바리들을 많이 끼워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한협회는 결국 우리나라 망할 때쯤 되면은 조선을 제발 일본의 식민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데모 활동까지 했었던 친일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각 단체들이 도대체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를 볼게요. 자, 이 단체들이 언제 나왔었는지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였으며 왜 강제 해산되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 2가지는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다시 말할게요. 이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했으며 그리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강제로 해산되었는가, 강제로 없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안 온 사람은 1, 2, 3, 4, 5, 6, 7, 8번 없고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명이 없어야 되는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번이었구나. 오케이. 자, 하겠습니다. 보안에는 어떤 활동을 하였느냐. 러일전쟁 도중에 일본이 한국에 사용하지 않는 땅, 놀고 있는 땅, 황무지를 일본이 개간할 수 있도록 황무지에 대한 소유권,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일본한테 넘겨달라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사용하지 않는 땅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있는 땅도 야 이거 황무지 맞지? 라고 서류를 조작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압박해가지고 결국 황무지가 아닌 땅도 일본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자, 결국 이거에 대한 반대운동을 주도하였고 결국 철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시 말합니다. 보안회 같은 경우에는 러일전쟁 도중에 일본이 한국의 항무지 개간권을 요구했고 이거에 대한 반대운동을 주도하였었다. 그리고 결국 성공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제가 열받아가지고 보안회를 강제 해산시켰다라고 하는 거. 다음 이제 만들어지는 거는 헌정연구회였습니다. 헌정연구회가 만들어지는 연도를 보니까 1905년이네요. 1905년의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었느냐? 을사조약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넘어갔던 게 1910년이고 그거보다 5년 전 외교권을 빼앗겼던 을사조약 같은 경우에는 1905년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905년에 헌정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법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했습니다. 법, 헌, 정치, 정자에 한자를 씁니다. 헌정연구회는 우리가 입헌 정치를 해야 된다. 헌법에 기반을 한 정치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의회를 설립하고 헌법을 제정하면서 법률에 의한 통치체제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입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회, 헌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헌정연구회 뿐만 아니라 헌정연구회라고 하는 이 단체는 을사조약이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왜 무효이냐라고 하는 것까지 연구하려고 했었던 게 바로 헌정연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압을 받아서 강제 해체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헌정연구회는 아무래도 법 정치에 관한 이제 단체였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야, 을사조약 이후에 이제 조선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연구회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다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를 계승하여 대한자강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자강해. 우리나라를 스스로 강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거. 누가 봐도 실력 양성 운동에 티가 나고 있죠. 전국에 지혜를 둘 정도로 강력한 단체였고 연설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월보를 가능하였으며 실력 양성 운동이 강조하는 언론, 교육, 경제 분야, 산업의 진흥이라고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얘가 활동했던 게 1906년이죠. 1907년이 되면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하여 고종이 강제로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다가 해산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 다음, 이 대한자강을을 계승하였지만 결국 친일파가 섞여 있었던 대한협회라고 하는 이 단체는 입헌군주제의 실현 방법이 정당 정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본인이 정당이라고 이제 표현하였다. 민권을 보장하는 정치제도에도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사실 이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단체였다. 왜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자, 결국 국권 피탈이 다가오자 친일적인 성격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입니다. 자, 어디 갔나? 자, 언론과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는 언론, 신문사 내용이고 밑에는 교육, 학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볼게요. 언론과 교육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였을까? 여기 나와 있는 신문이 매우 수능에 많이 나오는 신문이고 웬만하면은 이거 중심으로 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수능에 신문 문제 한번 나왔었다가 한번 오류 생겨가지고 난리 난 적 있었거든요. 여기 이 신문 문제 잘 기억해 놓도록 하시고요. 자, 애국 계몽 운동가들은 민중이 깨어나 스스로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방법은 언론으로 민중을 일깨우고 교육으로 자라나는 세대를 길러내는 것이다라고 보았다. 우리 신문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요즘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라고 하는 정보를 얻잖아요. 그냥 기레기들이 만드는 거 말고 진짜 기자들이 만드는 뉴스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1883년 정부가 발행했던 한성순보였다. 수운이라고 하는 한자 자체가 10일, 열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열흘에 한 번씩 발행되는 신문이라서 바로 한성순보였습니다. 정부의 개화 정책을 알리고 국내외의 정세를 소개하였다. 1896년 서재필이 발행했었던 독립신문은 최초의 민간신문으로 순한글판과 영문판으로 제작되었다. 서구 문명을 소개하여 민중을 계몽하고 외국인들에게는 독립의지를 전하고자 하였다. 자, 우리 앞에서 독립협회가 만들었던 신문에서 독립신문이라고 이야기 들었었습니다. 그랬었고, 손한글이랑 영문판으로 나와 있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가장 인기 있었던 신문은 대한매일신보였습니다.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왜 인기가 있었느냐? 대한매일신보는 신문사 사장이 영국인이었습니다. 영국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미리 사전 검열을 못해서 항상 민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사이다 같은 뉴스를 많이 실었었다고 합니다. 민중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었다.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고 의병투쟁에 호의적인 기사를 쓰는 등 민족적인 색채가 뚜렷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대한매일신보의 사장님이었던 영국인이 바로 이 사람 베델입니다. 베델. 자, 베델이고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우리나라에 있었던 기간은 한 5년밖에 안 됩니다. 5년밖에 안 되지만은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분이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이 신문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줬던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베델과 관련된 영상 하나만 보고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어디 갔나? 한국인들에게 가장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인물로
다음입니다. 우리 헐버트 영상은 봤나요? 네, 자, 그러면 마저 볼게요. 자, 다음 신문은 새로운 사상과 문학을 보급하였다. 신문에서 또 이제 연재되는 소설 이런 게 또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약간 다르지만 요즘에는 소설 웹툰이 책으로 나오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때에는 신문에서 연재되는 만화들, 신문에서 연재되는 소설들이 책으로 출간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 여론을 형성하였다. 1883년 개화파 관리들과 덕원부 주민들이 함께 세운 원산학사는 근대 학문을 교육하는 첫 번째 학교였다. 근대 교육을 했던 첫 번째 학교였습니다. 왜 원산 지역에서 먼저 하였느냐? 강화도 조약에서 맨 처음 개항했었던 세 개 항구 중에 인천, 부산, 인천, 원산이 있었다. 그래서 원산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외국의 문물을 되게 빨리 받는 지역이기도 하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대 문물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제 국가 차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만들었던 학교, 그게 바로 원산학사였다. 이후에 근대 학교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정부 주도로 외국어 교육기관이었던 동문학, 그리고 상류층 자제들, 젊은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유경공원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한 이후에는 한성사범학교, 한성외국어학교 등이 세워져서 근대식 교육제도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원산학사는 최초의 근대교육기관, 유경공원은 최초의 정부 주도로 세워진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걸로 선생님 시험 되는 그 임용고시에도 많이 나옵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자,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들어온 종교단체들도 학교를 세웠다. 종교계 학교는 서구 학문과 사상을 전하여서 자유와 평등과 같은 사회의식을 확산하는 역할을 하였다. 교육이 망국, 나라를 잃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 애국개몽운동가들도 많은 학교를 세웠다. 이상설은 서점서숙, 이승우는 오산학교, 안창호는 대성학교 등 학교를 세웠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하였다. 이후에 서당을 개조한 소규모 학교부터 형태를 갖춘 규모가 있었는데 근대식 학교까지 등장하게 되었는데 1909년에는 사립학교의 수가 무려 5천여 개가 넘었다. 일제는 이러한 애국개몽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신문지법, 보안법, 사립학교령 등을 제정하여 언론과 학교를 탄압하였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서당을 통해서 근대 교육을 하고 독립운동가를 양성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1910년이 되면은 일본이 1차 조선교육령이라고 하는 식민지 교육 기본 법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교육의 원칙은 무엇이냐? 바보 만드는 교육이에요. 일단 숫자 세는 거, 말기 알아듣는 거, 국어. 이때 국어는 일본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역사, 일본 역사를 말해요. 자, 이것만 가르쳐서 여러분 일 시켜 먹으려고 할 때도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일을 시킬 수 있지. 이야기를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 절대 못 시켜 먹거든요. 이런 간단한 것들만 가르쳐준 초등교육만 하고 나서 바로 이제 노동자로 돌려먹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1차 조선교육령 식민지 노예교육에 반발하여 서당 그리고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계속 민족 지도자들, 독립운동가들을 양성시키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서당을 강제로 전부 다 해산시키고 서당을 여는 사람 전부 다 감옥에 쳐넣고 하면서 또 이제 일본이 탄압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와요. 자, 이게 신민회는 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신민회는 아까 나왔던 애국개몽운동 단체 중에 5번째에 해당하는 게 바로 신민회였어요. 읽겠습니다. 신민회, 이때까지 나왔던 애국개몽운동 단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선생님, 왜 신민회는 중요한가요? 기존에 있었던 애국개몽단체는 사회 진화론에 근거하여 우리는 약한 나라다. 그러니까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력을 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독립을 하자. 라고 하는 게 이들의 생각이었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강대국들의 논리였고 식민지 만드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였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신민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맞아.
독립 중요해. 우리 조만간 식민지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실력만 키우고 있을래? 실력 양성부터 먼저 하자.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서 독립을 우선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운동에 동참했었던 애국개몽단체가 바로 신민회입니다. 원래 독립부터 하고 실력 양성하자라고 하는 게 의병운동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애국개몽단체랑 의병단체는 서로 엄청 사이가 안 좋았어요. 항상 신문에는 어이구 저 무식한 의병들 같으니라고 언제까지 지 목숨을 저렇게 함부로 파리 목숨처럼 낭비하면서 저 강력한 일제하고 싸우려고 하느냐. 쟤들은 세계 정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멍청한 놈들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신문인데도 의병들을 까는 기사들을 많이 썼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신민회에서 활동할 때 대한매일신보도 함께 활동했습니다. 대한매일신보와 신민회는 같은 거의 인물들이 구성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들은 뭐라고 하느냐? 맞아. 의병운동 중요해. 지금 당장 식민지가 될 것 같은데 무슨 실력 양성이야. 맞아. 우리는 실력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독립에 대한 준비까지 미리 해야 돼. 왜냐? 우리 이제 식민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라고 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신민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민회는 세상에나 공화정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군주가 다스리는 정치 체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권해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의 대표는 선출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는 그러한 공화정 체제를 주장했었던 최초의 단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 볼게요. 자, 애국개몽운동가들은 의병 항쟁을 비판하면서 먼저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국권 침탈이 본격화되자 그래 먼저 독립부터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게 바로 신민회였다. 안창호, 양기탁 앞에 나왔었죠? 뭐 할 때 나왔었느냐? 대한매일신보의 한국인 대표라고 해서 그 국채보상운동 할 때 대한매일신보가 계속 좋은 기사를 써주니까 일본이 얘를 잡아갔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횡령이라고 하는 혐의를 씌워서. 횡령은 참고로 누명이었습니다. 이회영 일가, 이 사람들도 중요한 사람들이죠. 이회영 일가, 지금 지금 서울 강남에 가장 노른자 땅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던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했었던 오랫동안 해먹은 집안인데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학교를 설립하고 독립운동 준비하고 하는데 모든 힘을 다 바치다 보니까 총 7형제 중에서 4명이 굶어서 죽었던 사람들. 엄청난 부자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결국 독립운동에 매진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회영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맞아 볼게요. 중심이 된 신민회를 만들었다. 신민회 밑줄 좀 칠까요? 자, 신민회의 목표는 무엇이었느냐? 신민회의 목표는 국권 회복. 우리나라의 권리를 다시 일본한테서 가져오자. 여러 가지 뺏긴 게 많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공화정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신민의 목표가 2개가 있었다. 첫 번째 국권 회복, 두 번째 공화정 건설이라고 하는 거. 목표로 결성된 비밀 결사였다. 비밀이 아니면 일본이 또 탄압해서 해체시킬 거니까. 자, 이들은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웠고 태극서관과 자기 회사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또 대한매일신보를 통한 언론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교육, 산업, 언론을 통한 실력 양성 운동도 추구하였다.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자, 신민회는 의병운동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만주 삼안보 지역에 독립전쟁을 위한 기지를 건설하고 의병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이 의병을 이끌기 위한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로 나중에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건립계획을 세웠다. 자, 그리고 이 무관학교 다닐 때 돈은 전부 다 100% 무료로 지원해 줍니다. 누구의 돈으로? 이회영의 돈으로. 자, 세우는 등 무장투쟁의 노선을 분명히 하였다. 그래서 예전에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리고 전지현의 동료들 중에 한 명이 너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잖아. 공짜로 국가가 그렇게 너를 이렇게 실력 있게 만들어줬으면은 국가를 위해서 한 번쯤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는 대사가 나와요. 그러하였다. 다음 어디 갔노? 무장투쟁의 노선을 분명히 하였다. 실력 양성뿐만 아니라 무장투쟁에도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신민회는 1911년 일제의 조작으로 벌어진 대고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그러다 결국 일제 식민지 넘어간 다음에 누명을 써서 신민회 사람들이 일본 총독을 암살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조작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105명이나 이제 여기에 엮어버려요. 와해되었다.
신민회는 배고인 사건으로 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신민회 출신 인사들은 이후에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됐죠? 우리 영상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뒤에 있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합니다. 자, 무슨 영상을 볼 거냐? 이회영, 이시영 일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어디 갔노? 여기 있다. 볼륨 낮추세요.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